열심히 베꼈구나. 완전 복사했구나. 복사 붙이기 했구나. 놀랍고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희 공고를 올렸는데 똑같은 공고가 글자 별로 안 바뀌고 모양만 살짝 바꿔서 수초 내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가 있는 모타까지도 똑같이. 대기업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켜보게 되죠. 다 밀리잖아요, 다른 대기업한테는. 오히려 대기업에서 아이디어를 약간만 바꿔서 하기가 훨씬 쉽죠. 너무 똑같죠. 우리 한 거하고 뭐 하나도 다른 게 없죠. 창조 경제를 얘기하는 공공기관 대기업들이 특허를 무시한다는 것은 완전히 창조 경제를 무시한다는 것이고요. 작가가 또 다른 자식이 구현받은 작품인데 그 작품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 더 이상 내 거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거였죠. 사업만 30년 했고요. 어지간한 사람들, 일반인들의 수천 배 이상 세금 내면서 사업한 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순간에 범죄자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탐사큐 오영주입니다. IT 기술과 콘텐츠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기술 문화 영역에서 지적재산권 도용과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만든 노력의 결과물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결백을 주장하는 다른 쪽은 단순히 창구만 했을 뿐 법을 어긴 적도 훔친 적도 없다고 항변합니다. 기술 혁신을 앞당기는 창조적 모방은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리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힘있는 갑이 그대로 뺏기는 관행은 영세하고 힘없는 개발자의 설당을 빼앗기도 합니다. 창작자가 생산한 콘텐츠의 모든 권리를 불공정한 계약을 통해 빼앗아가는 관행 역시 창작자의 길을 죽이고 미래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진정 크리에이터를 존중하는 사회일까요? 현장 탐사 큐, 오늘은 이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스마트폰을 켜면 밤사이 탄생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상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Maybe we should write a song together. I can sing. You can sing. 날로 똑똑해지는 인공지능과 그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과 데이터 클라우드, 바야흐로 우리는 이 낯선 키워드가 이끄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버튼 한번 누르면 몇 분 만에 대리기사가 등장하는 이른바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비스가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IT 기술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두고 표절과 도용 논란이 일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른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그대로 뺏겨 시장을 빼앗는 디지털 카피캣이 스타트업의 성장과 온라인 서비스 시장의 상도를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바풀도 자신의 서비스 아이디어가 표절되었다고 주장하는 온라인 서비스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2011년에 설립된 이 회사 이름은 수학 문제를 바로 푼다는 용어를 줄인 말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올리면 친구나 선생님들이 무료로 문제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현재는 60만의 회원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학원은 이제 정해져 있는 시간에 가서 수업을 듣고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구조이잖아요. 그리고 과외 같은 경우도 물론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근데 저희 서비스 바로 풀기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시간에 관계없이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그 온디맨드성이 굉장히 이제 특별한 점이고요. 이민희 대표는 지방에 살고 있는 중학생 동생에게 컴퓨터 메신저를 이용해 수학 문제를 풀어주다 도형이나 그래프처럼 설명하기 힘든 문제의 풀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알려주면서 창업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이제 전례가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기능들을 표현을 할까 이 고민들이 굉장히 깊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또 만들고 직접 학생들이 써보게끔 하고 또 수정하고 또 계속 수정하고 하면서 이제 이 UI라고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창조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꿀박사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 교육정보원에서 자신들의 서비스와 흡사한 꿀박사란 사이트를 런칭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공부와 관련된 궁금한 문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면 온라인상에서 또래나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답해주는 온라인 맞춤형 사이버 학습 시스템으로 사격표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좋은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민희 대표는 꿀박사가 한마디 사전 양해도 없이 바풀 서비스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뺏긴 것은 도의를 저버린 행동이라 주장합니다. 그럼요. 딱 보자마자 열심히 베꼈구나. 완전 복사했구나. 복사 붙이기 했구나. 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왜냐면은 당시에 이렇게 사진으로 바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앱들이 전무했어요. 근데 저희가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에 버튼을 배치를 해야 가장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통해서 배치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놀랍고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는 게 조금은 당황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이민희 대표는 꿀박사 서비스를 기획한 교육청 관계자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꿀박사를 기획하게 된 취지에 대해 해명했지만 바풀의 서비스를 뺏겠다는 이민희 대표의 생각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자치부랑 미래과학창조부랑 얘기를 해서 저희하고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공공데이터 유사중복 서비스와 관련해서 그 담당자랑 이미 저희 그 자료 다 주고받으면서 저희 사이트하고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결론이 났고, 그쪽에서 그 회의하는 데는 저희는 참석 안 해도 되는 걸로 결정이 다 났어요. 2년 전에 끝난 사항을 다시 그냥 언급을 했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끝났는데. 그리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교육정보원의 꿀박사는 현재도 몇 번의 업데이트를 거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민희 대표는 자신이 열심히 고민해서 개발한 아이디어를 가져간 뒤 그저 참고했을 뿐이라 이야기하는 관행이 너무 아쉬울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문화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꿀박사 같은 경우도 저희 거를 벤치마킹 했다고 했어요. 근데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또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고 또 자기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을 더 추가를 하던 이제 감안을 하던 자기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차이가 없이 너무 똑같아 버리니까 이제 그거는 모방과 같은 거죠. 서울시 강남에 위치한 잡코리아는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에게 기업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몇 년 전부터 자신들이 수집한 수십만 건의 채용 정보를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규모로 뺏겨간 경쟁사인 사람인과의 소송 끝에 최근 1심에서 2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저희 제일 중요한 컨텐츠가 구직자들이 보는 채용 공고예요.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작 전 부분이 다 비용을 써서 수집을 해온 건데 그걸 갖고 영업을 했어요. 저희 공고를 올렸는데 똑같은 공고가 글자별로 안 바뀌고 모양만 살짝 바꿔서 수초내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서는 수초내 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기계적으로 갖고 가지 않느냐. 근데 아니라고 했었었죠. 실제 저희들이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채용 공고가 저희 사이트에서 기계적으로 목재대에 가서 그쪽에 DB화가 되고 그걸 갖고 그쪽에서 영업 활동을 한 거죠. 이처럼 자동화된 브라우저를 통해 사이트의 정보를 기계적으로 긁어가는 웹 기술을 크롤링이라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들은
이런 크롤링 기술을 통해 전 세계에 퍼진 웹사이트의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롤링 기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크롤링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크롤링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 원 저작권자하고 그 동의 없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문제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크롤링과 악의적인 크롤링을 잘 구분해 크롤링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저희 사이트를 이용할 때 채용 공고 페이지나 채용 공고 리스트 페이지 같이 우리한테 중요한 페이지인 경우에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시를 하다가 아 이거는 사람이 아닌 패턴이다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이제 공고나 사이트 목록 그 공고 목록 대신에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대신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라면 확인을 누르고 캡처 문자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이 캡처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잡코리아는 이처럼 크롤링의 이상 징후를 가려내는 방법을 두고 있지만 이 또한 정보 탈취 용도의 크롤링을 막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마치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 하는 것처럼 뭐 5분에 한 번, 1분에 한 번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인이다 라를 구별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잡코리아 측은 사람인이 2008년부터 자사의 채용 정보를 기계적인 크롤링으로 빼앗아 간다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사람인 측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인 측이 잡코리아 측에서 가져온 채용 정보를 그대로 자사 사이트에 게시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있는 오타까지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 뭐 잡코리아인데 접코리아 막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거 글자까지도 똑같이 게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똑같이 올린다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어디서 긁어갔냐에 대한 약간 워터마크, 지문 그걸 좀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패턴이 요 IP에서 들어오는 패턴이 사람인 패턴이구나를 알고 그때부터 집중 모니터링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법원은 채용 정보를 임의로 뺏겨가지 않겠다는 그간의 확약서와 법원의 강제 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기계적인 크롤링을 지속한 사람인 측에 이례적으로 총 2억 원가량의 배상금을 잡코리아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물을 부당하게 가지고 와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걸 금지한 부정경쟁방지법 신설조항을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생긴 거죠. 그 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를 받은 게 아니고 일반 민법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일반 민법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보호를 받은 건데 불법행위는 침해를 받은 사람이 손해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부정경쟁 행위는 그 손해배상을 입증하는 것을 약간 그 노력을 덜어주는 추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 행위로 보호를 받는 것이 훨씬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기계적인 크롤링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사람인 척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사람인 척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이 좀 진행 중인 건이어가지고 저희가 약간 분쟁의 소지가 좀 될 수 있어서 인터뷰나 입장 표명은 저희가 좀 정중히 사양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알려드리는지 그렇게 저희가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벤처기업 플리토의 대표 이정수 씨가 쓴 글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의 고객사인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가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 얼마 전 오픈한 네이버의 참여번역 큐가 자신들의 서비스를 그대로 뺏겠다고 지적합니다. 플리토는 전 세계 500만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번역 서비스와 전문 번역을 제공하는 소셜 번역 플랫폼입니다. 네이버의 번역 서비스 역시 이용자들이 외국어 문장에 대한 직접 번역을 요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였습니다. 이정수 대표는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가 자사회급과 너무나 똑같은 서비스를 냈다는데 허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무시하는 문화가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스타트업을 사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타트업의 철학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의 글에 달린 댓글 역시
네이버의 처사에 대한 비판으로 넘쳐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이버 측은 자사의 서비스가 그간 내세운 상생의 약속과 크게 어긋났다는 점을 인정했고 사과와 함께 참여번역 큐 서비스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서비스를 철회한 네이버의 대응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한국의 상황에서 매우 예외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좀 마음 먹고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모방하고 싶으면 약간만 다르게 해서 법망을 피해가는 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출시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갈 수가 없는데 대기업이나 거대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뭐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에서 아이디어를 약간만 바꿔서 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은 오히려 법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로 지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약점이 아주 많습니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 역시 카피캣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미 시장에 진출한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잇따라 모방해 국내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택시를 시작으로 맛집 추천, 대리운전, 헤어샵, 홈클리닝 예약 서비스 등 최근 내놓은 서비스 대부분이 스타트업의 골목 상품과 같은 분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대기업의 유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엔 카카오가 내놓은 투표앱 카카오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폴은 온라인 설문을 올리면 사용자가 투표하는 앱으로 당시 리서치 업체 두이스베이는 이 앱이 자신들이 개발한 투표앱 500인을 도용했다 주장했습니다. 카카오가 자신들의 사업 제안을 거부하더니 얼마 뒤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상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못한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애초에는 외부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줬어요. 제휴 제한 내용에다가 넣어달라고 이제 그쪽에다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넣으면은 담당자가 연락이 와요. 그렇게 이제 넣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걔네들이 이제 마음대로 검토는 열심히 하고 그 당시에 할 생각이 없다 그러고 그 이후에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걸고 넘어지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자기들이 내부에서 그 제안하는 페이지에다가 따로 명시를 해놨어요. 제안했던 내용이 안에서 이미 개발 중이거나 기획했던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면 아예 이제 제안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거기서 누가 제안한 거 그대로 보고 뺏겨서 만들든 간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고. 카카오가 내놓은 카카오택시 역시 출시 당시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택시 호출률 1억 건을 돌파하면서 시장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택시 등장 이후 택시 호출 서비스의 원조격이라 불리는 이모택시는 창업 1년 만에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호출비가 무료이고 광고 여력이 월등한 카카오택시와의 경쟁이 애초부터 열세였던 것입니다. 결국 대기업에게 밀린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접거나 대기업에게 관련 아이템을 매각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온라인 청소 대행 스타트업을 운영했던 김종원 씨 역시 비슷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여기저기서 대기업이 이제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발업 투자가 잘 안 되고 결국 자금이 없어서 이제 그만두게 됐죠. 짧게는 2, 3년, 길게는 5년까지 적자날 수밖에 없는데 투자가 없으면은 진행될 수 없는 비즈니스인데 이제 대기업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켜보게 되죠. 일단 대기업이 자금력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뭐 그런 모든 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다 밀리잖아요. 일단 대기업한테는. 온라인 문제풀기 서비스 바풀은 서울시 교육청이 사전에 어떤 논의 없이 사진을 찍어 질문하고 바로 답해주는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바풀의 서비스 아이디어를 도용한 적도 없고 검토 결과 법률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과연 표절인지 단순히 상대의 장점을 참고하는 벤치마킹인지 그 경계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특허나 저작권처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도용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 벤처기업의 기술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뺏겼다는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갑이 자신들의 기술을 뺏겼다고 주장하는 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서울시 강남에 위치한 이 회사는 모바일 핀테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개발자들은 카드를 한번 등록한 후 종이 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간편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유일했던 바코드 및 QR코드 기반 결제 서비스였고, 지난 2010년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지로요금 결제 방법 및 장치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등록하실 때 국내에 그런 기술에 대한 특허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뭐 유사한 기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지로나 이제 그 지로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QR이나 바코드를 가지고 결제로 바로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사람 자체도 없었지요. 배재광 대표는 2008년부터 준비했던 이 새로운 결제 방식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2013년 들어 정부에서 모바일 결제의 장애물이었던 공인인증서를 없애겠다는 논의도 진척되었던 터라 상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전에 이 결제 방식을 활용하면 종이 청구서를 들여 연 3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기대만큼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한전에 제일 먼저 제안을 했는데요. 그다음 한국전력에는 아무런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간편한지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냥 자기들도 앱을 만든다 뭐 이런 정도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한전에 제안한 지 2년이 가까웠던 2015년 9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전이 카카오와 손잡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정기요금 청구와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카카오가 내놓은 요금 청구서 결제 방식은 인스타페이가 한전에 제안한 기술과 유사했습니다. 바코드나 QR코드를 찍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모바일을 통해 고지서를 전달받아 납부할 수 있는 인스타페이의 특허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거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너무 똑같죠. 우리 한 거하고 뭐 하나도 다른 게 없죠. 위가 카카오고 아래가 저희들 건데요. 회사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절차죠. 사실은 꼭지가 돌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한국전력 사장 바로 형사 고소하고 싶었죠. 그래서 정말로 다 그 관련된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매장을 시키고 싶었죠. 하지만 작은 스타트업이 갑이라는 우월적 위치에 있는 공공기관에 항의하는 일은 기업의 존폐를 흔드는 모험이었습니다. 배 대표는 자신이 특허를 갖고 있지만 자칫하다 오랜 시간 고생해서 개발한 핀테크 기술을 사장시켜버릴지 모른다는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지금도 진정 분노는 떨끓죠. 가슴이.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빚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 바로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법을 들이대서 칼을 들이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고, 기회를 줘야 된다 생각했고, 그런 데 대해서 걔들이 진정으로 알고 반성하고 우리한테 먼저 찾아오기를 바랬죠. 그래서 그 서비스는 끊고 우리랑 하는 걸로 하기를, 스스로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죠. 지금도. 취재진은 자신의 특허를 도용했다는 배재광 대표의 주장에 대해 한전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어차피 카톡으로 청구를 받아보는 부분들은 누구나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은. 근데 어떤 지로 청구서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지로 청구서잖아요. 당연히 이제 카카오톡으로 청구서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로 납부하면 된다. 두 가지 플러스 시키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서비스, 고객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교감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상으로는 모바일로 청구서 보내주고 그다음에 자기 납부 수단으로 납부하고, 이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네. 기본적으로 누구나 생각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카카오 역시 자신들이 요금 결제 서비스를 내놓았을 당시 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이제 사업 시작하기 전에 특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사업부에서도 인스타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서비스가 출시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발견을 못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측면하고 저희 쪽에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거는 다방면으로 그냥 단순히 뭐 정기요금뿐만 아니라 이제 공과금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서비스거든요.
한전과 카카오의 해명에 대해 배재광 대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 반박합니다. 그가 한전에 건넸던 제안서에서 해당 기술이 인스타페이의 특허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했다 해도 쉽게 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특허 번호도 다 있고요. 특허도 우리가 언제 돼 있는지도 다 얘기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를 몰랐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누군지도 다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특허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예, 특허는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더구나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 모순이 있는 것은 한전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당연히 한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요. 배재광 대표는 현재 회사의 미래가 걸린 기술이 부당하게 침해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과 카카오가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 한들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법적 배상이나 제재 수준이 매우 낮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소송 수행으로 인해서 비용도 많이 들 거니와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사업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좀 어려움이 있죠. 결국에 가서 자기가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손해배상 체계는 아직까지는 그 손해가 발생한 그만큼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괜찮다 이거죠.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이윤이 남는다는 그런 논리겠죠. 대충 주는 이제 손해배상액이 한 5천만 정도 돼요. 미국은 1천만 달러, 100억이 넘어가죠. 한 120억 이상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번 침해되고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매장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하죠. 카피캣이라는 이름 자체가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기 때문에 안 하죠. 이런 재벌이라거나 대기업 또 심지어 이 공공기관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 도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반드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갖추어놔야 되겠다.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경우 입증 책임을 이런 피해를 본 사람한테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준 당사자도 함께 입증 책임을 같이 가져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안기술 개발업체인 B소프트 역시 자신들이 10년 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한 유니키라는 결제보안 기술을 우리은행이 아무런 대가 없이 뺏겨 원터치 리모컨이라는 아류 기술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경력만 20년이 넘는 표세진 대표는 최근 이로 인해 우리은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특허가 꽤 많습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사업만 30년 했고요. 어지간한 사람들, 일반인들의 수천 배 이상 세금 내면서 사업한 놈입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해갖고 열심히 특허 출원하고 그거를 해외까지 출원해서 해외 사업하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일순간에 범죄자가 되어 있습니다. B소프트가 개발한 유니키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 시작을 승인해야만 거래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입니다. 2014년에 이 기술을 개발한 표세진 대표는 특허 출원 신청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우리은행에 사업 제안서를 건넸습니다. 나를 확인할 수 있고 세상에 나밖에 못 가지고 있는 것은 휴대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휴대폰은 내가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에서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인증을 안 하고는 남의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했던 거고 특허를 출원한 거고 우리은행에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서를 처음 건넨 2014년 3월 이후 B소프트는 5차례에 걸쳐 이메일과 인쇄물 형식의 유니키 개발 관련 핵심 자료를 우리은행 고객정보보호부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간 오고 간 카톡과 문자는 우리은행과 B소프트 측이 지난 1년 동안 긴밀하게 논의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유니키랑 접촉하고 제안을 받았거니 인정을 한 겁니까? 기술 제안 받았던 우리은행이 그런 거죠? 처음에 인정하다 인정했죠. 네, 인정했고 자료 5번 받은 것도 인정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서로 나와 있으니까 증거로 나와 있고 전화 통화 내용 목록 그다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보낸 게 다 있으니까 그거는 거짓말을 못 하겠죠. 근데 왜 자꾸 2015년 3월달, 4월달, 4월 6일, 4월 7일, 4월 8일 자료 요청했냐? 라고 하니까 혹시나 비슷할까봐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유니키 기술에 대해 호의적 반응을 보인 후 갑자기 연락을 끊은 우리은행은 2015년 4월 스마트폰을 리모컨처럼 이용해 금융거래를 제어하는 원터치 리모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표세진 대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은행의 발표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몰랐죠. 그거를 알게 된 게 2015년 5월이에요. 런칭할 때도 몰랐어요. 왜냐면 당연히 우리 거 쓸 줄 알았지 이렇게 기술 도용해서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러고 확인을 해본 거예요. 인터넷에 해보니까 우리한테 자료 요청하고 자료 받아간 그 날짜에 우리은행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런칭 세레머니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4월 7일 날은 특허 출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연락을 취했어요. 전화가 안 돼요. 이후 표세진 대표는 언론을 통해 억울한 자신의 사연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자신들이 개발한 원터치 리모컨과 B소프트의 유니키는 전혀 다르며 기술을 빼간 적도 없다고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표세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쭤보시면 알겠지만 보안회사가 제1금융권한테 덤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덤빕니까? 제일 최대의 고객이고 최고의 고객인데 우리 물건을 사줘야 될 고객이고 거기다가 덤빌 수 없어요. 우리은행에서 그냥 달라 그러면 줬을 거다 말로 했으면. 그리고 써놓고 그렇게 도용해놓고 미안하다 다음에 좋은 거 하나 줄게 그러면 또 수고했을 겁니다. 전화 받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예요. B소프트 유니키와 우리은행의 원터치 리모컨의 유사성을 감정한 변리사들 역시 특허 침해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 리모컨을 승인 상태로 설정하는 등 원터치 리모컨이 유니키의 특허 청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청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다시 할 필요 없이 계속 이제 그 서비스를 내가 이제 사용하는 일종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까는 것 같은 그런 절차가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깔아놓고 나면 그 어플에 이제 이거를 온 시켜서 승인을 해 놓으면 그 버튼을 누른 시간부터 일정 시간 동안만은 금융거래를 이제 승인해주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금융거래 결제 요청이 들어와도 이제 거부하게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인데, 그 두 단계가 들어있는 것이 특허의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데, 그 내용 두 가지가 우리은행 서비스에 다 들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가 낸 거죠. 현재 우리은행의 원터치 리모컨과 B소프트 유니키가 다르다는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니키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원터치 리모컨은 지정된 스마트폰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제가 할 일도 못해요. 왜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게임을 합니다.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을 내가 했잖아요. 내가 27판까지 깼어요. 내가 기자님 휴대폰에 그 애니팡 깔아요. 내 걸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못하냐면 기자님 휴대폰이에요. 제 휴대폰이 아니라서 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저희가 우리은행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우리 유니키의 설명의 1번에 고객 본인 소유의 인증된 스마트 기기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도 고객 본인 소유의 인증된 스마트 기기. 본인 소유 인증의 스마트 기기, 본인 소유의 인증 스마트 기기가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두 기술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유니키는 선인증이 필요하지만 원터치 리모컨은 인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 대표는 이에 대해 돈이 오가는 금융 서비스에 개인 인증이 필요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보안 솔루션 중에 인증 안 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한 번의 인증을 어쨌든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죠. 저 앱에 보면 카카오톡 아시죠? 네. 카카오톡에 내가 남들 못 보게 하려고 비밀번호 넣을 수 있죠. 네. 또 귀찮으니까 비밀번호 없앨 수 있죠. 네. 원터치 리모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능은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앱 실행 비밀번호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 앱 실행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검찰은 그걸 가지고 야 원터치 리모컨은 비밀번호 입력 안 하니까 인증 안 하는 거고 니네는 비밀번호 입력 넣으니까 인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재진은 유니키와 관련된 우리은행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B소프트에 대한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와의 접촉도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는 맞으시고요. 변호사님 의견이 듣고 싶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지금 죄송한데 지금 외부 일정 중이라서 통화가 어려우신데 그럼 자리하시면은 그 말씀드리고 네, 통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연결해드릴게요. 혹시. 거기 모 상무님께서 전화해가지고 잘못했다 빌어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빌이냐, 너 잘못했지 않냐. 당신이 지원자한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데 나 이렇게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난 지금 둘을 자르면 그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회사가 왔다 갔다 하고 제 인생이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직원들이 밥줄 끊기는데 직원 2명 자르면 그만이래요. 자기네가 지면 저희는 져요. 그러면 손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합의보자고 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잘했어도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저는 그거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네가 싸우려고 해서 안 먹었냐면 제 아들도 프로그램 개발을 합니다. 열심히 개발해서 남한테 뺏기면 저하고 똑같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끽소리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죽더라도 해보려고 해요. 비소프트나 인스타페이 주장에 대해 해당 관계자나 기업의 입장은 상반됩니다. 하지만 기술 도용에 대한 한 작은 기업의 문제 제기를 국내 최대 로펌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모습은 다른 선진국의 문화와 사뭇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등 세계적인 글로벌 IT 기업은 성장 가능성 높은 기술을 지닌 스타트업을 천문학적인 액수로 사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소규모 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적정한 값을 주고 보상해주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바람직한 공생관계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요원한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짚어보고자 하는 분야는 개인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문제입니다. 한류를 이끄는 영상과 음원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콘텐츠를 창작하는 창작자의 권익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 구름빵이라는 어린이 그림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린이가 구름빵을 먹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구름빵은 8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40만 부가 팔렸고 총 매출은 35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출간이 되고, 단행본 출간이 되고, 2005년도에 상을 수상을 하고, 2010년도에는 그 전에 사전 몇 년 동안 준비를 거쳐서 KBS 1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이 방영이 되게 된 거죠. 구름빵은 책 외에도 TV 애니메이션, 뮤지컬 공연, 캐릭터 상품 등을 통해 총 4,4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작 책을 쓴 백희나 작가가 받은 인세는 1,8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총 40억 원의 책 판매 매출을 올리고 4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는 왜 800여만 원의 인세의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을까? 바로 매절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무명 작가였던 백희나 씨는 출판계의 오래된 관행에 따라 출판에 따른 대가를 일시불로 지불받고 저작물 이용에 따른 장래 수익을 포함해 창작물의 모든 권리를 출판사 측에 넘긴 것입니다. 예전까지 다 1,850만 원인데 실제로 인세로 받은 것, 지금 작업에 관계된 것은 850만 원인 것이고요. 1,000만 원은 전시 기획비로 받은, 전시 진행비로 받은 거죠. 다 가져가야 된 거죠. 그쪽 한솔기획그룹에서요. 작가로서는 자기 자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에 대한 관리도 하나도 없는 거고, 심지어 자기 작품이라고 할 수도 없었던 거죠. 심지어 거기에 나와 있는 캐릭터 중에 그 가장 메인 캐릭터인 홍비는 딸의 이름이거든요. 아이의 이름인데, 그런 것처럼 작가가 가슴으로 난 또 다른 자식이 구름빵이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에 대해서 누구도 더 이상 내 거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거였죠. 아니, 정말 홍길동전이죠,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고, 내 자식을 자식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기 작품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오랫동안 상실감에 시달렸던 백희나 작가는 구름빵 사건 이후 6년이 지난 2010년이 됐어야 어렵게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올 초 출간한 이상은 엄마의 경우는 그림책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전체 종합 베스트 1위까지 올라갔고, 달샤베트의 경우 중국에서 출간한 지 2달 만에 2만 5천 부를 찍는 굉장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좀 어렵게 제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달샤베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작업을 못할 정도로 자신을 잃었었어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일을 하더라도,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의견만 얘기해도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이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녀는 구름빵의 경험이 자신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다고 긍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출판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선 매절 계약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그거는 개념이 매절 계약이라던가 도용 문제라던가 이런 거는 정말 작가한테 죽어라 너 작업 못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작권에 대한 문화가 좀 빨리 좀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게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좋은 책이 나오려면. 구름빵 사태 이후 정부에서는 제2의 백희나를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는 관행적인 매절계약을 탈피해 작품에 대한 권리 이전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고, 출판 계약을 할 때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걸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 강제성이 없고 권고에 거치는 것이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합니다. 표준계약서라고 해도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지 법적 구속력이나 거기서 계약하는 것들의 내용에서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나리오 수만 편 가운데 겨우 20편 남짓 만들어지는 한국의 영화 현장에서도 시나리오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작가의 저작권이 무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 대신 통용되는 영화 현장의 특수한 관행 때문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다 해도 제대로 알려지지도 못한 채 묻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긴 한데, 정말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는 저예산 영화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하나는 이미 대기업에서 투자된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예산 독립영화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이분은 자기 원안이었고, 원안이 사실은 그 대기업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한번 제안을 했던 건데 그게 어떻게 도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영화인신문고에서 상담을 했지만 더 이상 진행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싸운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저 사람이 내 시나리오를 도용했어요 라고 하는 거를 표절을 했어요 라고 한 걸 하려면, 쉽게 말하면 지금 법상으로 보면 작가가 모두 그런 부분을 유목조목해서 모두 다 실질적 유사성을 모두 밝혀야 되는데, 그 실질적 유사성을 밝히는 게 과연 쉬울까요? 쉽게 말하면 그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아니 쉽게 말하면 저작권위원회에서 이게 표절이야 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문체부에서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작가들에게 실질 유사성 있는지에 대해서 저작권위원회가 무상으로 진행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비용조차도 모두 작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유사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근데 그렇게까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저작권위원회의 그 실질적 유사성을 밝혀주는 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영세한 작가로서는 꿈도 꿔보지 못하는 내용이 될 수 있죠. 한국의 구름빵 작가 백희나 씨를 언급할 때 늘 비교되는 해외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 4억 5천만 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이고, 작가인 조앤 롤링은 등단 5년 만에 인쇄, 영화판권, 상품 로열티를 합쳐 1조 원 넘게 번 갑부가 되었습니다. 저작물이 2차 콘텐츠로 막대한 수입을 올려도 원저자는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 국내 출판계 관행과 극과 극인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도 또 다른 백희나가 나오지 않고 제2의 조앤 롤링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가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2차 콘텐츠가 흥행에 성공할 경우 이에 대한 작가의 수익 배분권을 인정한 독일의 베스트셀러 조항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정조항의 이름을 베스트셀러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조항은 간단한 겁니다. 저작자가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작물 이용자가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으니까는 벌어들인 수익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제가 받았던 대가와 이 벌어들인 수익이 중대한 불균형 관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불균형 관계가 중대하다고 인정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계약 조건을 변경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대한 불균형 관계가 어떤 경우냐? 이 판례를 봤더니 지금은 2분의 1만 받아도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실제로 원래 받아야 될 금액이 100인데 50만 받았다. 당장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저작권 양도를 인정하긴 합니다만 거기는 일시불에 의한 저작권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도 계약은.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로열티 방식의 저작권 계약을 인정하더라도 그 일시불로 양도받는 계약,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구름빵 사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것이 현격하게 계약 당시 받은 대가와 실제로 그 저작물이 벌어들인 대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요. 구름빵 같은 사건이 애초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이 없겠군요. 그런 일이 생기면 거기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추가로 법원에 청구를 하겠죠. 대가를 더 달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저작자가 그걸 청구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백희나 작가의 에이전트인 박종함 씨는 결국 한 사회가 작가의 창작을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작가의 창작물이 지닌 고유한 권리를 존중해주는 사회인식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신인이냐 기성작가냐 상관없이 창작물은 고유하다라는 권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인식이 된다고 한다면 피해 혹은 사전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혹은 사후에 있어서의 저작권 피해 등등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혹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구제받고 지속적인 창작행위와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즉 창의적인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갑과 을이 상호 공생하고 성장하는 문화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자본의 힘과 이점을 활용해 작은 기업의 기술이나 창작자의 컨텐츠를 슬쩍 뺏겨도 통째로 가져가도 괜찮다는 인식이 강자의 관행이자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개발자와 창작자들이 이런저런 걱정 없이 최선을 다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으면 세상은 그들의 노력을 존중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리라는 믿음이 존재해야 창조경제도 콘텐츠 산업의 미래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아이디어를 지닌 맨주먹의 개발자와 창작자가 성공하는 사회, 사회의 모든 크리에이터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진정한 창조경제의 국가로 인정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장 탐사 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